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구용회 CBS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휴가 내고 오셨다고. 아니 소문 내면 안 됩니다. 예, 구용희 논설위원님 저희 방송 첫 출연이세요. 첫 출연이죠. 예, 예, 제가 장윤선 기자를 안 지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20년 만에 이렇게 또 오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큰 사옥을 마련하시고 무슨 무슨 사소리야. 제가 사실 평소에 구용희 선배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고요. 제가 늘 소통을 했었던 그런 사이입니다. 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갑자기 말을 잊어버렸네. 두 분은 원래 CBS에서 같이 방송하시죠? 같이 방송을 한 적은 거의 없기는 한데.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한판 승부에 주로 나오셨고 저는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고 네. 제가 어디 휴가 가면은 또 대타로 감사하게 나오더라고요. 또. 아니 항상 뭐 워낙 유명하신 패널이니까 예. 저는 이렇게 예. 잘 알죠. 아이 무슨 말이에요? 저도 잘 알죠. 잘 아는데 그렇죠. 제가 예.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예, 훌륭한 선배, 훌륭한 후배 모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뉴스킹. 자, 지금 뭐 다 떠나서 뭐 쭉 가지고 오셨지만 저희가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역시 관저 의혹이다. 예, 관저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용의 논설위원이 제일 세게 취재했다. 감사 보고서 갖고 오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일부 기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관저라고 하는 게 이제 각급 그 국가 보안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재가 굉장히 어렵고 업체 관계자들을 한둘은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자기들은 일했다고 하고 또 뭐 서약서를 썼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취재의 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심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원이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놨는데 9월 달에 사실은 이게 감사 보고서가 부실하냐를 떠나서 이 감사 보고서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관저 공사를 실제로 가장 많이 조사한 결과란 말이죠. 어느 데도 없는데 예, 이것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은 뭐 그 차치하더라도 이 보고서가 바로 이제 관저 문제의 취재를 하는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저 보고서를 여러 번 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난수표 같고 약간 암호문 같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 취지는 뭐냐면은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관들은 묻어나요. 감사관들은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싶어. 이 감사 보고서를 읽다 보면 두 가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말고 네. 조사하는 사람은 아유 나는 정말 핵심 알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정말 묻어난다는 아니 근데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두툼한 보고서인데 요게 사실은 이제 200페이지도 더 넘죠. 여기에는 왜냐하면 집무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관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호실 비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집무실하고 제가 좀 팁을 드린다면은 집무실하고 경호실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저만 읽어도 돼. 예, 아니 왜냐면 경호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비리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네. 이제 그걸로 해서 다른 것들을 감사원이 좀 덮고 웬만하면 좀 꼭꼭 숨기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관저만 읽으시면 돼요. 관저만 읽어도 이게 네. 양이 솔찬이 됩니다. 예, 관저 의혹 1타 강사. 아니, 저는 뭐 예, 구용현 논설위원의 팁이었습니다. 잘 청각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인수민 아빠님께서 구용현님 팬입니다. 물론 김준일님도 팬이고요. 오늘 섭외 9입니다. 선배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제 굿입니다. 예, 어쨌든 오늘 뭐 박지훈 변호사 왜 안 나왔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박지훈 변호사가 오늘 다른 재판인가 예, 뭐 일정 재판. 때문에 못 오신 겁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네. 박준이 변호사였지.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연예인인 줄 알았는데 네, 재판 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참석하는 재판이 이게 변호인으로서 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관저 의혹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혹들이 막 없었으면은 이것만으로도 지금 전체 신문 1면과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방송사 첫 머리 기사를 다 도배를 했었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게 뭐 의혹이 끝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 명태균 뭐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계속 나오니까 이게 너무 지금 과소 취급받고 있는데 오늘 뭐 이제 우리 구용의 논설위원께서 잘 설명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또 이게 나왔잖아요 국감에서.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스치기만 하면 대박이다. 아니 김건희를 스치기만 하면은 수백억대 잭팟이 터진다 지금. 왜냐하면은 그 히림 예. 중앙건축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117억 규모의 뭐 그러니까. 법무부 용역도 따내고 그리고 예전에 광주 비엔날레 가가지고 한옥을 맞아. 이렇게 예, 봐서 김건희 예. 여사가 거기서 앉아서 차 마시고 막 이런 맞아요. 거 해서 그거 용산 또 뜯어. 가져왔잖아. 예, 뜯어. 아, 죄송해요. 유튜브 용어가 나왔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잘 이전했겠지. 여기서 여담. 제가 민영삼 코바코 사장의 국감장의 발언을 보다가 쌩까는 말을 나와서 저분 유튜브 용어가 바로 나오네.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거를 설치한 업체가 원탑 종합건설인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이 사람 여기서 또 254억 원 규모의 법무부 발주 공사를 마쳤다. 그거 외에 또 21g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업체인데도 종합적으로 그 관저 증축 공사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등등등해서 오늘 구용혜 선배가 설명하실 것까지 해서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다 비리가 제가 네. 보기에는 비리 의혹 정확하게는. 예, 비리 의혹이 어마어마. 몰아주기. 예. 네. 그 뭐 스치기만 해도 잭팟이 터진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무자격, 무면허 그리고 근데 저는 계약 과정에서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래도 서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류마저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좀 한 가지 제가 그래도 현직 기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일타 강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진실의 한 발짝이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꼭꼭 숨기고 있고 또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근데 서류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그 핵심 인물이 있어요. 권준영 과장이라고 지금 과장. 네. 지금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의 과장으로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인수위 때 TF에 파견이 돼요. 행안부에서. 네. 그리고 이제 비서실로 넘어가서 비서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 관저나 집무실을 총괄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김호진 이제 지금 공항공사 문제가 되는 분하고. 그렇죠. 예. 국토건설부에 차관했다는 그렇죠. 분. 그분이 이제 비서관이고 그 밑에 이제 행정관이 둘이었어요. 하나는 황모 씨가 있고 그 밑에 권준영이라고 하는 이제 행자부 지금 과장이 있는데 그 황모 씨는 관세청 출신이에요. 울산 관세청장을 했고 이분은 이미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지금 민간 대외 로비 업체 그런 네. 업체에서 이제 이사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다. 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세 명 가운데 핵심은 권준영이라고 하는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잘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 권준영 과장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1, 2주에 한 번씩 갔다는 거예요. 1, 2주에 한 번씩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갔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권준영 과장을 익명 처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서실의 공사 감독자라고 얘기해요. 공사 감독자라고 쭉 표현이 나와요. 예, 그분이 권준영 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분 진술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분의 이제 진술이 많기 때문인데 이분이 사실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 자료도 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네. 감사원에 제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뭐 진술서도 있고 각종 서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서류가 이제 다 또 멸실된 게 뭐냐면은
그 21g이나 이런 게 조사합니다. 우리는 서류 없다. 네. 마지막으로 공사 끝나고 나오면서 경호처에서 다 달라고 해가지고 뭐 불살르고 그런 게 없다. 이제 차츰 얘기하겠지만 네. 예, 서두로 얘기하면 네. 사실은 좀 서류가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나마 이 권준영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류를 많이 냈다고 해요. 이 사람도 공무원이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걸 모른다면 바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기록이나 변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이 공사를 하는데 최소한 준공공사 도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꼼꼼하게 못했다 준비는 그건 인정. 그런데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 재발 방지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네,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준공도면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은 민간업체가 공사를 마치면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와 함께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도면을 보면서 여기에 제대로 이게 그 도면대로 됐는지 사이즈는 맞는지 원래 넣기로 한 게 다 들어갔는지 이거를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 도면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준공 도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준공 처리 과정에서 실제 공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을 시공 설계 업체로부터 제출받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예. 그러니까 이 업체가 뭐길래 무슨 용가리 통뼈길래 어떻게 제출을 안 하는데 가만뒀겠습니까? 웬만한 다른 그렇죠. 데라면. 그러니까 예. 눈 감아줬다라는 거죠. 감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말을 여러 차례 바뀌어요. 이게 위증에 걸릴까봐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준공도면이 있다는 말은 안 했다라고 했다가 청사관리본부장한테 물어보니 준공도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한다. 준공도면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얘기 들어보니 준공도면 자체가 있었다는 것 같다. 위증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접 본 것은 아니었다.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한다. 뭐 이렇게 진짜. 말을 바꿔가면서 네. 아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네. 이게 왜 제출이 안 됐는지 왜 공무원들이 이거를 제대로 제출을 받지 않고 제대로 준공검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네. 어떻게 해서든 피해 나가려고 법꾸라지처럼 어제 이제 국정감사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기가 막힙니다. 예, 좀 참고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예. 한겨레 신문의 김남일 기자가 쓴 어제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예. 있는데요. 예. 아까 이제 그런 맥락인데 이게 준공검사 조서라고 나오는데 이 준공검사 조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공사를 원래부터 이제 국가적인 계약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해야 하잖아요. 네. 설계에 따라 그렇죠. 시공. 예. 그리고 이제 준공을 맡아요. 맞습니다. 이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다 종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을 했고 거기에 뭐 얼마가 들었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준공 검사 도면과 조서가 있어야 예. 정확하게 그것을 결산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이 공사는 완전히 거꾸로 시행됐잖아요. 뭐 촉급하다는 이유로 네. 관저공사가 촉급하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거꾸로 됐어요. 시공부터 하고 네. 그다음 막 계약하고 네. 그러면서 시공 봐가면서 설계도 고쳐가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막했네. 예, 막한 거죠. 네. 정말 이건 막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개혁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주장할 감사원 그 감사 보고서를 보면 두 번 나와요. 그 준공검사 조서라고 하는 게 이게 관저 공사가 1차 계약과 2차 계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 근데 1차 계약은 7월 1일 날 있었고 왜냐하면 돈이 마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마련이 안 됐으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부터 들어가는 게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예,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예비비로 14억을 마련했는데 네. 이 21g이 처음에 견적서 낼 때는 이게 41억이 필요하다. 그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그 준공 처리 조서를 22년 7월 21일 날 작성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짜죠. 허위죠. 이게 여기에 그 준공검사 1차 돈을 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전혀 그 말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가라라고 하죠. 가라. 일본 말로. 일본 말씀 안 됩니다. 어제 한글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짜로? 속칭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2차 준공 내역서 준공 조서라는 걸 8월 26일 날 이번에 이렇게 내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1차 준공 검사 조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이 공사가 발주처가 중요한 게 발주처예요. 이 발주처는 행안부예요. 발주처가 공사를 했으면 원래 그 시방서도 있어야 되고 설계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국가 계약에 따라서 뭐 미장공사에 얼마 뭐 철골공사에 얼마 뭐가 들어가고 자재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게 다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래야 그 나라 돈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모든 걸 다 21g이 알아서 하는 알아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8월 26일 날 이 준공 검사 예. 조서라는 조서라는 걸 또 허위죠. 완전히 이게. 와. 예, 가짜로 내는 거죠. 근데 국가개혁법상에 보면은 그 준공검사 조서에 2폐하에 예. 서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2폐하에 서명. 예, 예. 그러니까는 반드시 오프라인에 반드시 나와서 예. 자기가 예. 확인하고. 확인하고 예. 뭐 우선 내가 이 조사가 완전히 뭐 잘못됐다는 건 그건 이게 하고 예. 그나마 또 가짜라도 예. 또 서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2폐하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여기 설계업체 이 사람이 이제 주요하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서명자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서명하는 날 오라고 했는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서 업자가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업자도 서명하고 네. 공무원도 서명 서명. 같이 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명- 왜냐하면 중국. 병기를 해서. 네. 근데 이 업자는 중요한 업자인데 네. 나는 그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갔고 네. 그래서 다음에 뭐 해달라고 해서 내가 사인해줬다. 이거 완전히 가짜죠. 모든 게. 그리고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발주처하고 업자들하고 서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네. 건 예, 공사 예. 준공 내역이 네, 나오면. 네, 네. 그러니까 행안부도 이 공사 감독자나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도 굉장히 찜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자기들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평소에 청사관리를 할 때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 가운데 예. 계약 잘못해가지고 수없이 징계를 당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당연히 알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찜찜한 거예요. 예. 이걸 독박 쓰자니. 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비서실도 와서 사인해라. 대통령? 비서실도 예, 예. 그러니까 비서실도 넣어요. 그래서 어. 이 사인하는 사람이 제가 정확히 수는 안 세봤지만 뭐 10명 이내가 돼요. 이렇게. 세상에. 예. 이 공사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모두 국가계약법 위반이고 예.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비서실장과 행안부 장관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런 파는 구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지시가 있어서 이게 공사가 완전 어그러져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허위 준공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검찰이나 나중에 정권이 뭐 바뀐다면은 틀림없이 이것은 원전 비리 수사 이상이다. 원전 비리 이상이다. 예, 행안부 장관과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거 공무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검찰은 뭐 물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건 없는 것이지만 네. 이건 뭐 역사에 네. 반드시 드러날 또 하나의 사실이니까.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하고 비서실장은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둘 다 책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사를 그렇게 네. 수사를 두고 한다면 네. 두 사람이 저는 직권남용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건 보면. 개판이에요, 솔직히. 이게 엉망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급한 얘기는 아니고 구용의 논설위원께서 네.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거를 오래돼 가지고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태초에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뭐 어떻게 네. 흘러갔는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관조공사가 급한 거 인정. 근데 이제 해필이면은 21g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가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는 종합 건설 면허가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요. 종합 건설 면허가 없을 거고 인테리어 업체면은 인테리어만 할 수 해야지. 있는데 다른 데를 사실상 바지로 내세워서 종합 건설 면허가 이제 있는 데를 바지로 내세워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21g이 본인이 이거를 수주를 한 다음에 이 감사원 보고서나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도급을 맘대로 줬어요. 허락을 안 받고. 37개 업체한테 37 자기하고 평소에 거래 관계가 있던 37개 업체한테 하도급을 줬는데 이 사실을 네. 저기 경호처나
뭐 이렇게 행안부에 통보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상당수가 미등록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보안이 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뭐 미등록 업체가 이거 누군지도 어떻게 해야 모르고 돼, 그냥 진짜. 막 노가다하고 막 망치질하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누가 들락날락 하는지도 하는지도 몰라. 감시도 안 된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러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게 누가 이거 추천했냐. 감사원도 결국은 누군지 밝혀내지 못했다. 알고 싶지 않죠. 알고 싶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지. 네. 그 뭐지? 김호진 아는데 아는데 말을 못하는 알고 거 싶지 아니에요. 않은 거죠. 예. 김호진 비서관의 조사를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끝까지 못했다. 저는 그 김호진 비서관이 원래 이명박 정부 때부터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새칭 MB계로 알려진 분이고 이번이 그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이제 좀 그 실세로서 뭐 권세가 있다더라 이제 이런 소문은 기자들 사이에 났었는데 끝까지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의 발언을 했다. 이건 뭐 검사들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김웅 전 네. 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 아주 그렇죠. 좋은 그렇죠. 쪽이죠. 아주 좋은 네, 아주 좋은. 거죠.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준공검사 조서를 해야 여기서 사인을 해야 사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나중에 이제 네. 잔금을 치르는 예, 거예요. 예. 물론 중간에 이제 돈을 주지만 이게 없이 잔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저공사라는데 36억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36억 원이 네. 이게 맞게 쓰였는지 지금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으니까, 감사원이 이게. 추정한 것은 뭐냐면 예. 자기들이 이렇게 나중에 해봐가지고 36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희들한테 이렇게 그 또 21g의 돈을 다 분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합쳐보고 수익을 가져간 걸 보니까 총액으로 그렇게 따져서 나눠봤더니 21g은 8%가 이익을 가져갔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때려서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업계에서 그 유지되는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여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게 이제 감사 여기 얘기 보고서 얘기. 감사원 보고서 취지가 예. 그런 취지고. 아까 이제 김호진 얘기 예. 나왔으니까 참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반드시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 기억 나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니까 이건 기억나면 모르죠. 나중에 이제 또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네.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사실은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이 준공검사 조서를 갖다가 사인을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준공검사 문제에 대한 이제 보고를 받아요. 저 아까 권준영한테 받겠죠. 네네네.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네.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서 받고 나서 대답이 뭐냐면 그 막연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라.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업체에 어떻게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난 중공검사 뭐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그러니까 빨리 돈 빨리 줘. 돈 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참 우리 언론들이 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기사를 쓰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말로 하니까 조금 네.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너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정말. 막힌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100분의 1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전 비리 이상이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많아요. 덩어리가. 덩어리 너무 너무 많아요. 일단 관저 비리 이거 있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엄청 큰 거죠. 지금 보면 명품백은 너무 간단한 사건이야. 네, 아니, 너무 그건 간단한 단순하죠.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또 엄청나요. 그리고 김대남 녹취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 바빠요. 정치부 기자들 제가 보기에 증언해줘야 돼. 각 회사마다 정치부를 증언하라. 너무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정치부 기자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빨리 구속 좀 시켜 사회부로 넘기게. 왜 우리가 이거 다 해야 돼? 녹취록 구속 몇 명 시키면은 사회부, 검찰, 법조. 법조가 이거 한단 말이야. 막 이런 얘기 서로 하고 있어. 일 좀 그만하자. 너무 많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주가 조작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너무 급해서 이것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자고 나면 뉴스가 새로운 게 나오는데 명태균 씨가 제가 또 어제 또 밤에 또 명태균 씨 지인을 또 취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병렬형 다변가라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어나더 59분이라고던데요. 어나더 59분? 와 그러네 진짜 어나더 59분이네. 야 그러면 59분끼리 만나서 장난 아니었겠다. 근데 어쨌든 하나가 죽게 돼 있잖아. 명태균 씨의 주장은 두 사람 앉혀놓고 그렇지.
그치. 그때는 깨갱했어. 누군지 모르면 그때 어나더 59분이 깨갱했어.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 보수지들도 보면 몇 바닥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소 일단 한 바닥부터 시작이에요. 정치면이 명태균을 일단 한 바닥 깔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뭐 워낙 그 기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 딱 촉이 발동하실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어디까지 견적이 나온다. 지금 주가 조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 명태균부터 얘기하려고. 명태균 주가 조작은 법조도 워낙 오래 하셔가지고. 예. 근데 지금 저는 검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창원지검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 12월에 선관위가 고발을 했고 그 강혜경 씨 주장에 따르면 2월부터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러면 지금 10월이니까 8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럼 검찰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이건 윤석열의 저는 최초의 굴욕이라고 보는데 이런 굴욕을 아마 평생 살아보면서 처음 당할 텐데 네. 아무 대답이 없어요. 뭐냐면은 내가 다 까면은 하야를 하든지 탄핵이 되든지 한다. 한 달 안에. 이건 윤석열의 굴욕이죠. 평생의 윤석열 사상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네. 근데 이게 또 탄핵은 두 번째예요. 하야. 이 사람이 물러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 거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걸 모를 뿐이지. 이게 이제 불이 났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창원지검은 제 추측상은 이거 빨리 좀 위에서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어떻게 하지? 지금 빨리 지침을 줘. 지침을 줘야 돼. 근데 지금 문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김주현 수석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을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도대체 명태균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네. 뭘. 그 이거 섣불리 달라들었다가 이거 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그래서 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분기점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와 있을 때 이게 김현철 국정게이트 사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다른 게 뭐냐면 확실하게 이제 그 김현철 같은 경우는 이제 폭로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딜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다. 끝까지 깔 것이냐 저도 확신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으로는 어느 날 도둑주의 찾아들듯이 입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어느 날 입고가 않고는 될 수가 없다. 그러지 않고는 이 문제를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제가 상상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우리 네. 장윤성 기자께서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오셨잖아요. 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명태균을 어제 창원까지 내려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이 상중이라서 네. 뭐잘 맥락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하면은 그분이 명태균이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상중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명태균이 뭐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팔아먹으려고 작심한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한겨레에다가. 한겨레에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은 평소에 존경했던 뭐 이런 그래서 상중 너무 코미디 같은 거야 이거요. 네. 여담이긴 하지만 이분의 멘탈리티가 지금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뉴스 다 모니터링하고 있대요. 계속 뉴스 보고 있대요. 제가 뉴스를 보죠. 예, 저희 특히 프로그램 뭐 지금 주요 보고 계실 거예요. 고발 대상이라면서요. 예? 고발 좀 그만하세요. 아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뭐 나를 모니터링하는 건 알겠지만 내가 출연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또 다 보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예,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유리 멘탈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본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정치인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용산이 너무 불안하겠다. 절제가 안 되고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정준길 변호사. 네네네. 네, 이분이 이제 원래 새누리당 예전에 의원이었나? 그럴 뭐 거예요. 그럴 아니, 거예요. 아니, 떨어졌죠. 떨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후보였죠. 후보. 네, 예. 황영.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변호인 사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 그러니까
친윤 쪽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조언도 하고 컨트롤도 하고 이러려고 했던 건데 지금 감당이 안 되네. 이러다가 나까지 문제 생기겠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지금 명태균이 완전히 우왕좌왕 돌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단독 기사가 제가 제목만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네. 단독장 뺄게. 명태균, 김종인 만나러 갈 때 윤석열 차 타고 같이 갔다. 이준석, 김여사 명태균 윤 취임 후에도 메신저 대화했다. 명태균 데려온 정치인은 박완수 경남지사. 명태균 거리도야 조원자는 친한 윤한홍. 명태균 오세훈의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명태균 윤 부부 경선 6개월마다 아침마다 전화. 입당 시기도 물어. 또 보자. 여기 네. 명태균 윤 무속인 논란 때 미공표 대선 여론조사 돌렸다. 네. 김종인 김여사가 명태균 휴대전 나로 남편 달라고 해. 김종인 명태균 윤 첫 만남 자리에 있었다. 김건희 동석 김영선 내가 윤의 명태균 씨 추천 함께 윤 부부 한 차례 만나. 박완수 2021년 윤 자택 방문 명태균이 제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읽을 수가 없네. 한국 정치를 주도했는데. 제가 이게 단독자 명태균과 관련해서 단독자 붙은 것만 15개가 되더라고요. 요거 또 반개까지 하면은 이게 네. 헷갈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이틀 전에 대통령실에서 했던 윤석열은 2번밖에 명태균 안 만났다. 이거는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최소 3번이에요. 지금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워터게이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워터게이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워터게이트 터지고 닉슨이 2년 2개월을 더 재임을 했어요. 바로 물러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도청 장치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녹취록이 있었다. 원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내부 증언으로 터졌는데 닉슨이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청문회 들어가고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가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타격을 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탄핵시키겠다고 이제 가니까 결국 하야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럴 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거짓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으로 가버리는 거. 근데 그제 나왔던 용산의 대응은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이 처음에 연결시켜 준 것처럼 네. 이렇게 흘리고 그리고 2번밖에 안 만났다. 메신저 대화 안 했다. 여사가 지금 메신저로 대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엘리자베스 여왕 그거 조문 가지 말라는 거 그거 명태균 씨 얘기라는 거 이거 여사가 먼저 보낸 거 깠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는 지금 상황이 왔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거짓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경선 때까지만 만났는데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실의 주어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목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인 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김건희 여사가 귀국을 하는데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명성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됐으면 입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앞서 이제 우리 구용혜 선배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하야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승만이 왜 처음 들어봐요?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야한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이승만이 하야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가능성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조차도 그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 만약 저도 사석에서 만나고 근데 예.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어떤 일은 밤에 도둑처럼 오는 것이 세상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구분해 모르겠고 아까 이제 김준일 평론가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제법 뭐 거의 그 단독 이렇게 그걸 듣다 보면서 명태균을 중심으로 이게 한국 정치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 문제는 지금 저 검찰이 저는 언제까지 저렇게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냐 이걸 도대체 네네. 이 권력의 누수를 갖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를 하고 있을 것이냐 이거 같은데 뭐 내일 이제 돌아오면 뭐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는 한동훈 네. 대표하고 이렇게 뭐 회동 10월 16일 예. 이후에 만난다. 뭐 독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사상, 개인 윤석열 사상 가장 큰 고민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지난 그 검찰총장까지 있을 때 그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최은순 여사 가족 그 가족과 관계된 사건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의 2010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2010년 동안 이렇게 그다음부터 시작될 때는 검찰총장 때까지는 어느 정도 어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마음의 심적 위로가 됐든 어떤 위로가 있을 때. 그리고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안 해요. 근데 지금 윤석열 그 개인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어요. 대통령이에요. 네. 이제는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지금부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정말 원초적 고민이 시작되겠죠. 정말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 인생 사상 최대의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됐다. 예. 이걸 어떻게 할 근데 것인가. 그 지금 보면 저는 두 가지가 좀 걸리는데 첫 번째는 조선일보 칼럼에 그 검찰 선배들이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좀 정리해라라고 했을 때 지금 선배님 제가 그런 거 처리할 수 있는 그 제 처지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인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못 된다. 이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중앙일보 최근에 이하경 칼럼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수석들 면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책망하는 민망한 얘기를 들었다 수차례. 이 두 가지를 보면 윤 대통령이 뭘 결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아닌가?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사실은 사석에서 우리가 그걸 보도를 못했을 그렇죠. 따름이지. 네. 뭐 사실은 그 검찰의 멘토라고 하는 분이 뭐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뭐 한국하고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 만찬을 했는데 그 만찬이 끝나고 이제 다 악수를 하는데 대통령이 서 있고 여사가 서 있는데 여사 줄이 다 뭐 대통령 줄에 몇 배가 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더 잘 아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금 핵심인가? 누가 뭐 한가 네. 이걸 누가 권력자인가?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수없이 많았죠. 정말 저희가 뭐 현지 기자여서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말도 듣고 그래서 사실은 김대남 전 행정관 얘기가 이렇게 공개됐을 때 우리가 듣던 그대로구나. 100% 이건 실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입장에서는 새롭지가 않아요. 김대남 녹취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잖아요. 네, 알죠. 예. 그런 뭐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는 대통령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만큼으로 왔다. 왜? 그냥 검찰총장이나 그 자연이었으면 문제가 안 될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거든요. 대한민국 대통령에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그런 그 코너로 몰렸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 거다. 어떻게 보세요?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여사하고 악수하려고 훨씬 더 줄이게. 여사가 이뻐서 그랬나 보지.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지금 그 구영희 논설위원은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주신 거거든요. 네. 아니 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고 뭐 이제 조선 뭐 칼럼도 나오고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전에부터 사실 이 얘기는 저도 들어서 방송에서도 넌지시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검찰 선배들 말고도 국민의힘 원로들하고 한번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거기에서 야 제2부속실 좀 설치 좀 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뭐 특별 감찰관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그러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탁 일어나가지고 창가로 탁 걸어가면서 밖을 보더니 저는 제 와이프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얘기 뭐 정확한 워딩은 뭐 아니지만 그때 이제 아니지만. 현장에 있었던 분이 전해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조는 일관돼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활동이든 뭐 대외 활동이든 이거를 건드릴 수 없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너무 아내를 뭐 찐사랑꾼이어서 그렇게 못하는 건지 진짜로 누구 얘기처럼 권력 사유 자체가 네. V제로 V1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 위기는 해소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대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지금은 갑을관계가 바뀐 거잖아요. 윤석열이 독대 안 해주고 뭐 너 한동안 네가 무슨 중재자 행세 하려고 해 하면서 막 뭐 내치다가
독대를 지금 손박중에 받았다라는 거는 네. 위기감을 느낀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네. 사실은 그때 만찬자리 만든 것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든 것도 이렇게 될 거가 보이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한번 잘 해봐라라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이 난리판으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윤석열이었는데 네. 결국 이제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문제는 해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결정권이 없는 거야. 그럼 만나면 뭐 독대하면 뭐해? 그러니까 독대는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해야 되는 거야. 삼자회동. 삼자회동을 하든지 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결정권이 네. 없는데 뭐 네.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저도 이제 그 취재를 쭉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저는 이 명태균 게이트가 경우에 따라서는 명태균 기획 뭐 이렇게도 뭐 프로젝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쭉 말씀해 주신 대로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 보수 정치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명태균 씨가 그 뭐 말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분이 수미일관하게 주장하는 게 하나 있으니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의 명태는 알고 명태균은 모른다에서도 이분이 화가 났던 이유는 아니 자기들이 찾아와 놓고 마치 나는 그 사람 몰라요라고 이렇게 손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상중 이렇게 올린 것도 김종인 위원장을 실제로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조실부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막 존경하고 저하고 통화에서도 두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어요.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의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감쌌는데 사실상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라고 손절을 하니까 상당히 속상했겠죠. 그 마음을 상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 구용인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명태균 중심으로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다시 해석하고 취재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상황은. 좀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겁주세요. 왜 그러세요? 저는 뭐 명태균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아니 뭐 누가 솔직히 명태균에 관심이 있겠어요 이거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저번에 안철수 의원이 내가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고 하니까 딱 올렸잖아요. 사진 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의 카톡 이제 공동선대 최진석이었나요?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네, 네, 네. 그 이제 카톡도 깠는데 윤한홍 의원이 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거리 둬야 된다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12시간 전에 지난 대선 때 유세 현장 윤한홍 의원님 미수금이나 갚으세요. 근데 강 씨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야. 완전히 없는데 완전 뻥카일까? 완전 뻥카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듯이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지금 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하나의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예.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는 사실은 조금 신뢰가 가더라고요. 예, 휴대폰이 내 변호사다. 예, 예. 지금 포렌직을 해서 그렇죠. 이 USB에다가 지금 보관을 담아놓고 있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조선의 4대 서고에다가 다 분산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예, 명태균도 예, 예.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공개되냐 마냐의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게 폭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폭탄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 캐비넷이라는 게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정권은 정말 한 달 안에 하얀지 탄핵인지 이게 가능한 수순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관점에서 이 문제를 내가 결심을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견적을 내고 활동에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하고 그냥 있을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재 많이 하셨잖아요. 글쎄요, 뭐 기자니까 이제 법조 출입하면서 관심도 갖고 또 제가 정치부 뭐 기자는 아니었지만 또 검찰 출신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한동훈
저 대표하고 이제 저 독대도 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제 최정점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저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엊그저께 그 정원수 동아일보 네. 부국장인가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은 이제 주가 조작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 불기소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윤 대통령이 아까 그 지금 원초적 고민에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금대로 간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그걸 지켰을 경우에 그 권력 자체가 존립할 수 있냐 없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로에 서게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저 여당도 압박하고 뭐 여론도 지금 이제 해서 압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최초로 가장 큰 인생의 고민의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냥 그것을 예측하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반드시 뭐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 평소의 패턴을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 같으세요? 패턴을 봤을 때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명태균 씨를 이제 조만간 입고한다. 입고 시킬 거다. 창원지검 통해서. 여기서 입고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게 검찰 용어여서 구속, 인신 구속을 얘기하는 뭐 겁니다. 구속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모르고 왜냐하면은 네. 뭐 영장 청구를 한 다음에 뭐 또 기각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가 조작도 곧 그 네. 서울지검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예, 도이치모터스가 그러니까 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다 맞물려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대로 계속 밀고 갈 수 있는 그 권력과 힘이 존재하는 것이냐. 지금. 이제 이런 게 바로 지금 네. 고민 이게 정점에 제가 와 있다는 의미죠. 그런 것을 본인은 계속해서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또 환경과 현실의 정치적 여건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 생기는 정치적 여건이 잔파도라면 네. 지금 파도는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 무시하고 계속 패턴대로 갈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검찰총장 시절에는 이제 자기가 딱 결심해서 야 따르자 그러면 뭐 전부 2%의 글도 올리면서 뭐 쫙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권은 상황이 위중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화 안 받고 이렇게 윤석열 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으면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가 이렇게 논점이 되겠습니까? 안 됐죠. 별로 다 관심 막았겠죠. 아니 막든 안 막든 네. 별로 여론에서 크게 신경을 안 썼겠죠. 대통령이 다르잖아요. 체급이 완전히. 대통령이니까 공정을 가지고 했고 그러면은 지금 그 모든 그 권력 행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당신이 말하는 공정과 맞는 것이냐. 그리고 뭐 디올백도 다 무시해서 청탁금지법도 다 그냥 사문화 시켜버리고 한 반절은 사문화 시켜버리고 네. 국가개혁법도 지금 보면 다 무시하고 그리고 그 다른 것과 형평성에 내 가족은 다 그러면 그걸 다 무시하고 이게 무슨 왕정도 아니고 그런 결정적 질문들에 답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엄청난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교적 정치권 사정에 밝은 김준일 평론가가 보기에 윤 대통령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데 입고로 정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네. 보기에는 결정권이 없어요, 진짜로. 솔직히 이런 문제에 네.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냥 일관되게 지금까지 흐름이 국내 정치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영향력이 있고 결정권이 있다라는 게 여러모로 지금 확인이 됐죠.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는데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남 녹취록 등을 김대남 통해서. 녹취록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명태균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이게 제가 좀 추론인데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방귀나 뿡뿡 뿌끼지 솔직히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국내 정치 이렇게 세심한 거는 남편이 이렇게 무능하거나 못하니 내가 좀 조율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의의 뭐 이준석식 해석으로 하면 선의의 조언, 네. 선의의 국정 개입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거지. 네.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김건희와 관련된 거는 본인이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예. 화를 낸다고 해서 뭐 예.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로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제 뭐 하고 지금 친한들이 네. 활동자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동아 사이드 톱입니다. 예. 예. 활동자재는 김건희 여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 자제는 못해. 왜 자제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이 나라를 내가 사실상 통치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인데 네. 활동 자제를 하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통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통치를 하지 말라는 예. 얘기니까 그거 못 받아들인다. 남편은 방귀력 뽕뽕깨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는데 우국충정에서든 예. 뭐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용산 쪽에서 전해 들은 얘기인데 꿈이 크시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예.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모델이래요. 에? 힐러리 클린턴이. 김건희 여사가. 뭐 정확하게 힐러리 클린턴은 김건희 여사가 발언했는지 모르겠으나 예. 정치에 대한 야망이 윤석열 정권 이후에도 좀 있는 것 같다. 아, 이분이. 출마하시려고? 뭐 출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네. 어쨌든 빌 클린턴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출마까지 했잖아요. 그거는 뭐 대선 출마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더욱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gat혀 있으라고 백담사가 있으라고 아크로비스타에 처박혀 있으라고 말도 안 받아들일 되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 마포대교 가가지고 지시를 해왔는지 예. 이런 것들이 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핸들링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게 이게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그 결국은. 기왕 뭐 힐러리 클린턴이 롤 모델이라고 하시면 기자회견도 한번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기왕에 출마할 결심하신 거니까 이건 기왕에 나선 길 그러니까 국민들과 만나셔야 되겠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은 어쨌든 예일대 나오고 네. 어쨌든 그 옛날부터 굉장히 똑똑한 빌 클린턴보다 훨씬 똑똑하다라는 거를 정치권에서 다 인정을 해줬는데 문제는 여사님이 지금 석사학위 논문 조작 이종 표절에 학사학위 논문 표절에 다 의혹이지만은 제가 보기엔 거의 표절 맞고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받을 길이 없는 거야. 오직 대통령의 부인이다라는 거 하나로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꿈은 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꿈꾸는 건 자유니까.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상황에서 뭐 저는 정치 도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 도전하기 전에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1번이 뭐냐면 지금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명징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뭐 그 꿈을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사건도 있지만은 당장에 10월 안에 검찰이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결정을 10월에도 미룬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그 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네. 1차장 검사인가요? 4차장 검사죠. 거기가 형사사건 1차장 검사죠. 네. 그러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네. 아마 제가 정확히 네. 1차장인지 2차장인지 모르겠는데 이름. 주가 조작 사건에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 그 반부패 수사 예. 뭐 일부인지 아니면 형사부인지 제가 지금 그 정확히 기억 어쨌든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 서울지역 검사장, 차장, 그다음에 부장, 그다음에 수사검사, 주임검사 네. 이 사람들을 탄핵시켜야 됩니다. 결정을 안 하면. 탄핵 왜냐면은 이거 직무유기예요. 4년 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이 정권 들어서 2년간 해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뭐 1심 보고 판단하겠다. 그다음에 2심 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2심이 나온 지가 9월 12일인가 되죠.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불기소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력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견해인데 네. 이 떠밀려오는 저 큰 파도의 여론에 과연 이창수가 그 벽을 만들어줄 수 있냐 없냐 엄청 겁이 날 겁니다. 겁이 엄청 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디올백 사건을 하면서 어느 한 검사가 그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뭐 법률가 뭐 양심에 따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검사가
왜 거기서 양심을 합니까? 단심으로 해야죠. 단심. 예, 거기서 양심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 정말 그 양심을 진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양심이 하나는 권력자를 보는 거고 하나는 상관을 보는 거예요. 아니, 검사가 그냥 있는 대로 단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슨 뭐 양심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지금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자 태반이 다 전부 다 지금 해바라기처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 박정원 대령처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사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다 지금 김대남 씨 뭡니까? 결국 자리 위에서 다 자기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금 태반이죠. 다 태반인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비극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디올백 아니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네. 결정이 예. 오히려 명태균 사건보다는 지금 임박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네. 이것을 대통령이 끝까지 하지 말라고 할 것이냐.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제로 어떤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최종 아직 그 뭡니까 종이 문서로 도장 나오지는 됐으니까. 않았으니까 인사는 뭐 다 인사나 결과는 종이 문서로 나와야 네.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보수 신문도 다 10개가 다 일어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네. 이창수 검사장 지금 본인이 좋다고 서울중앙지검장 했지만 이 고난 앞에서 자기 정말 고민이 되겠죠. 제 인생에 저 같으면 제 인생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분이 얼마나 새 가슴인지 얼마나 큰 가슴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네. 이분은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그 이 문제를 10월 안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은 만약에 그래서 지금 저 신지호 뭐 사무총장인가요? 전략자 부총장. 죄송합니다. 제가 네.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네.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법조를 오래 하셔가지고. 예, 예. 그분이 그러잖아요. 기소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문제가 맞아요. 해소된다고. 그래야 특검 안 할 명분도 예, 생긴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지금 심지어 보수 여론조차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창수 검사장이 네. 그 밀려오는 파도를 맞서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맞닥뜨려 있는 현재 국면이라는 것이죠. 지금 수사 1차장 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 그 김주현 인사수석 와가지고 민정수석 와가지고 인사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1차장 검사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사법연수원 32기고요. 4차장은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 32기 똑같습니다. 근데 두 분 다 하나 1차장은 도이치모터스 4차장은 명품백. 아니다. 1차장이 명품백, 4차장이 도이치. 아, 그렇죠. 4차장이죠. 도이치. 그러면. 예, 그런 특수부.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구용회 선배가 훨씬 이제 검찰 뭐 잘 아시고 그런데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공범이라는 이 소스들을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이제 한쪽은 도이치모터스 지금 2심까지 유죄 나온 사람들이 우리만 달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김건희만 빠져나가는 거 이거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나온 건데 그쪽에서 소스도 결국은 검찰에서 나오거나 검찰이 직접 줬거나 투쿠션으로 줬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윗선하고 아래하고 실무하고는 이견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위에 이를테면 차장검사 정도 되면은 솔직히 이 정권 끝나고 옷 벗고 변호사 하면 돼요. 네. 근데 여기 아직 실무에서 만약에 이거를 했던 사람들은 아직 창창이 남았잖아. 이거를 만약에 불기소 내가 할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자기 이제 검사 인생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 정도 증거 나왔으면은 기소를 해서 법원에 뭐 진짜 무죄가 유죄인지 모르지만은 법원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복잡하게 우리가 유죄 심증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지. 무슨 증거가 나와야지 도대체 이거를 기소를 할 거야. 그러니까 기소 결과가 사실은 이건 지금 최근에 나온 일련의 분위기들 언론들이 불기소할 때 쓴 거는 사실상 지금 그 검찰에서
여론을 떠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네. 당장 다음 주에 결정. 특히 지금 이렇게 김건희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이 기름에 그러니까 불에 기름을 쏟듯이 네. 불기소 이렇게 네. 한다고 이거는 지금 검찰 수뇌부도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론을 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신지호 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검찰 수심위를 열어라. 그러니까 수심위로 약간 떠미는 듯한 수심위를 열어서 근데 수심위 열어도 명품백 사건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수심위는 이게 뭐 불기소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최재형 수심위는 기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양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총장이 선택한 것은 불기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네. 그 올해 1월 상황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연말에 이제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거부권 행사로 그 됐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네. 1월 5일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거부해야 된다는 그 국무 의결을 해요. 네. 그리고 1월 5일 날 그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굉장히 긴 보도자료를 내요. 그게 왜 부당한가 이 특검법이. 예.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 기소도 못한 사건,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다. 그다음에 범죄 단서도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법무부가 그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 내각 아닙니까? 캐비넷에서 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정치적 중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치적 중립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내각이 나설 필요는 없는 예.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뭐 얼마든지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그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결국 인사를 날렸잖아요. 네. 그래서 리틀 윤호로 불리고 차기 검찰총장으로 불렸던 송경호 검사장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으로. 예.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몇 명의 그 주류 윤핵관 특수 그 뭡니까 윤사단의 핵심들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밀려오는 파도가 앞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크지 않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해나갔단 말이죠. 네네. 내가 인사해서 인사권 발동해서. 권력이라는 게 쾌감도 있고 권력이라는 게 비애도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예.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사건을 지금 예.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예를 들어서 이창수 검사장은 제가 봤을 때 안 하고 싶어요. 기소를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예, 분명히 그 전주지검에서 올라올 때는 이거 불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거 아니었으면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오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뭐 인사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권력자의 눈에 의해서 띄어가지고 하는 인사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에는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해왔어요. 근데 그 카드를 또 쓸 수 있냐 이거. 그 카드를 썼을 때 과연 그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좀 짐작이 떠나죠.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 카드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윤석열의, 이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우리가 뭐 어떤 힘든 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당도하다 보면은 떠밀려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자기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떠밀려서 가는 것과 이분이 그냥 완강하게 해오는 그것이 이제 거의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격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부터 정리하고 매듭 짓고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대 증원 문제면 의대 증원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히 최근에는 외교안보 사안 문제까지 그러니까 도처에 폭탄들이 널려 있고 관련해서 내부는 지금 엉망인 것 같고요. 대통령실 내부는 김대남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정상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수지들이 거의 막 빌고 있어요. 심지어 김순덕 칼럼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총장이 제발 좀 제대로 좀 해주시라. 이걸 간곡히 청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종합을 해보면
곳곳에서 지금 그 경고 사이렌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이 그래도 보수가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경고 사이렌을 올리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이렌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할 거냐. 김준일 평론가는 못한다. 불가능하다. 김건희 여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지금은 그러거나 어쩌거나 어쨌든 구용의 논설위원께서는 윤 대통령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신 본인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난감하네. 난감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남은 거예요. 그죠?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남아서 독대도 하고 이러면서 이 판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친윤계가 다수인데 지난번에 20명밖에 못 모였는데 다수가 단결해서 한동훈을 밀면서 상황을 변경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지켜봐왔지만 감정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한동훈이 딱 느끼는 게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김대남의 발언이 본인은 이제 비유법이라고 했지만은 그때 이제 90도 포이더 인사했을 때 김건희한테 한동훈이 무릎 꿇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식 성명 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저희 고발한다고.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저희는 관용적 의미라고 분명히 김태형 기자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고발 그 언중이 갔어요. 언중이 보낸다고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또 친히 전화까지 해서 알려줘. 아 진짜? 하기로 했으니까. 고발 좀 그만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김대남이 한 거 그거 전원으로 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진짜 왜 이렇게 정말.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미디어국 참 열심히 일해요. 모니터 많이 합니다. 나도 내가 진행하는 방송과 내가 출연하는 방송이 네. 맨날 올라가 방심이해. 찍혔어 미디어국에. 찍혔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만큼 중립적으로 한 사람이 어디 있다. 어쨌든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감정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끼어들면은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이 모욕받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지금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압박을 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압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구를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할 텐데 윤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3자대면 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네. 비공식적으로. 네. 그런 이거를 해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독대는 둘이서 하겠지만은 쓱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문을 딱 열고 쓱 한 대표 얘기하시죠. 이러면서. 상석에 앉을 수도 있어. 그래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거는 여사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결정권은 여사한테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굴 뽑은 겁니까?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을 누굴 뽑은 거예요? 저는 이 국면에 진짜 저는 언론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많은 기자들 특히 뉴스타파 포함해서 경향신문 등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 검증했다고 압수수색 당하고 출국 금지 당하고 지금 재판받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후보 검증을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열심히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반론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반론보다는 사실은 뭐 처음에 제 출연자에 왔을 때 이제 정치 얘기는 주로 김준일 평론가가 하신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 뭐 사실 뭐 정치를 잘 모르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언론이니까 뭐 신문도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한동훈은 대표를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좀 글쎄요 이번에 이제 김대남을 고발해 가지고 뭐 당에서 징계 감사를 하고 하는 것들도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부각되는 게 안타깝고 김대남 행정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슬픈 것은 뭐냐면은 용산의 대통령실이 지금 몇 명이 일하는 건가. 그러면은 김태효 수석하고
저기 그 의료하는 네. 그 수석분하고 네. 그다음에 뭐 성 정책 네, 몇 실장. 분하고 성태윤, 비서실장 장상윤, 그러니까 한 7명 가지고 지금 일을 이거 용산을 다 하는 거. 왜냐면 그분 얘기에 따르면은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뭐 십상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용산에 정말 이게 정말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이게 나라가 지금 네. 이렇게 되는 것이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 김대남 씨 얘기가 설명이 돼요. 맞아요. 예. 네. 문제는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또는 뭐 누가 김대남이가 다 허튼 소리고 지가 그냥 뭐 공천 떨어지고 하니까 억하심정에 저렇게 한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우리가 보는 듣던 것과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얘기가 일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 그럼 지금 정말 그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 거냐,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네.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도대체 거기에서 각계 그 의료 개혁 문제라든지 이게 다 지금 수렁으로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본 원인에 대해서 나는 좀 한동훈 대표가 네. 천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김대남이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했으니까 난 뭐 징계하고 이것이 큰 뉴스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좀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정말 응원하는데 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 국면에서 본인도 승부수를 한번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제 그런 때가 온 것 같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볼 때 뭐 잘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엮이지 않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정치판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그런지. 예. 윤 대통령도 솔직히 정치인이었으면 그 명태균 씨를 만나가지고 친해졌을 수도 있고 더 알다 보면 또 그다음에 헤어졌을 수도 있겠죠. 이게 검찰총장에서 막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칭찬을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절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언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못 아웃이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었어. 그 굉장한 네. 칭찬 컴플렉스가 있는 있기 사람. 때문에 아니 어릴 때 칭찬 잘 못 받았나? 아니, 아버지가 그건 아니, 많이 뭐, 나오잖아요. 뭐 많이 때렸다고. 대학생 때도 막 맞아, 그러니까 맞았다고. 하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대학생 때 맞았겠어. 그 이제 문제가 근데 그건 그것이죠. 진짜 그래서 말이 안 좀 되죠. 저는 네, 한동훈 가끔가다. 대표가 네. 큰 정치로 크게 나가서 이 국면은 이제 시간은 가잖아요. 권력의 쾌감은 지나고 권력의 비애가 시작되는 시간이 됐거든요. 네, 권력의 비애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여담인데 네, 네. 윤석열, 한동훈 두 분 다 네. 손 참 많이 간다. 우쭈쭈 해줘야 돼. 우쭈쭈쭈쭈.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 씨 관련된 분들 당당하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건 없다 이 얘기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창원지검장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수사 빨리 저기 하라고. 수사. 제대로 아니 하라고. 그 얘기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거다. 애매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 다 엄정하고 후배들이. 신속하게 수사해라. 네, 법무장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더 명확하게 법무장관. 네. 사실은 이 메시지를 더 했어야죠. 세게 했어야 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고 권력에는 아첨을 해야 지금 있는 자리라도 보전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쉽사리 말은 꺼낼 수가 없고 다 김대남식으로 산 거예요. 예?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김대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잘리니까. 그러다가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앞서 그 행안부 공무원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처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정말 그 절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박정훈 대령 그 최상병 사건으로 국회 법사위에 참고인으로 가셨죠. 한번 출석한 예. 적이 있잖아요. 네. 그날 정말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증인들 있고 뒷자리 참고인석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 말고는 나머지는 다 반대파예요. 세상에. 그 많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세상에. 이게 그걸 보면서 비애가 오는 거예요. 아, 박정훈 대 나머지예요. 이게 우리 현실인 겁니다. 그럼 박정훈 대령이 아무리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비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비겁과 기회주의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 진보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 보수에도 진보도 있고. 많죠, 사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진보도 기회주의자들을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저 갑자기 이 순간 조정훈 의원이 확 지나가는 왜 실명을 거론해? 아니 그분의 선택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민주당으로 와가지고 해서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으로 훅 가버린 거 아닙니까? 단일화도 했잖아, 단일화. 와, 나는 그러니까, 서울시장 단일화. 그러니까 저는 야, 이걸 어떻게 알 거냐? 결국엔 저는 언론의 몫이다. 언론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취재하고 그러면서 사실을 드러내고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다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직업인인 우리가 더 취재해가지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의원 기자님. 얘기했으니까 아니 한마디만 네. 조정훈 의원이 또 국민의힘 처음에 입당했을 때는 내가 한동훈하고 동갑이다. 새로운 엑스세대 정치하겠다 그러다가 어느새 친윤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친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무감사하고 윤리위 소집하고 네. 그거가 이제 김대남이 그 여론조사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백서 TF에서 나간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네.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한동훈이 빡쳐서 조정훈을 겨냥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아요. 확인된 건 아니고 예. 그런 정도로 조정훈 의원이 참 본인 생각으로는 능수능란했는데 여러모로 적을 많이 만들었다 참 그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간 저희가 오늘 정말 너무 깊이 있고 사실에 기반한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휴가까지 내고 하여간 오늘 두 분 모시고 너무 감사한 토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뜨겁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19,000명이 넘었어요. 동접자가. 두 분 너무 감사하고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 저 슈퍼챗도 감사합니다. 출연료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연료 안 주셔도 됩니다.